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역사적 사건이 중간에 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은, 제1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죠. 책에 나오는데, 제1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집회 같은 데 가면 많이 부르고 하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생겨나는데, 원래 이제 이 단체의 플레임은 국제노동자연맹,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 줄여서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앞에 제1이 붙은 거는 처음부터 얘네들이 우리는 조금 활동하다가 해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우리가 영원히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 이런 말 안 붙였겠죠. 그냥 그 당시에는 인터 또는 인터내셔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어쨌든 생겨요. 나중에 생겨나니까 얘네들이 제1 인터내셔널 얘네들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제2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에 제1이라는 말이 나중에 붙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인터내셔널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유럽 상황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발전하고 노동자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상당히 많이 신장되고 하던 상황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몇 년간의 준비 작업 끝에 국제적인 노동자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성립된 이후에 각국의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 대표의 역할을, 영국에 망명해 있었지만 독일 대표의 역할을 막스가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미 막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론가로 부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의 잠정 강령과 중요한 원칙적인 문건들을 막스가 작성을 해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공헌이 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스가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서 점점 더 막스의 영향력이 인터내셔널 안에서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서 막스파가 인터내셔널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막스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 전반이 그렇게 세력이 확대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은 수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좀 후진국 같은 근대 민족 국가를 완성하는 그런 과제도 수행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마치니주의자라고 해서 민족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마치니주의자, 극단적 진보적 민족주의자들부터 막스주의자들, 아나키스트, 뭐 다양한 입장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안에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막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다가 점점점 입장이 이제 큰 두 개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가 막스주의고 하나가 아나키즘의 입장이에요. 아나키스트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프르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잠깐 봤었죠. 프르동이라는 사람이 아나키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이다가, 이 인터내셔널 초기에는 프르동주의자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좀 급속하게 세력이 쇠퇴하고,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출신의 바쿠닌이라는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등장을 해서 이 바쿠닌 주의자들이 막스주의자하고 대결을 해요. 근데 이 대결의 과정이 뭐 이론적으로 점잖게 뭐 토론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 뭐 꾸미고 뭐 난리를 치죠. 투표 같은 거 하면 뭐 표 조작하고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이 싸운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니까 여러 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나라가 있고 각 나라 안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의원 대회 같은 거 투표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대로 자격 요건을 줬겠죠. 회원이 몇 명 이상 되거나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조직이 약했어요. 조직이 약하니까 어떻게, 요즘 말로 가라로 조직을 만드는 거야. 명부만 막 올려가지고 우리 조직 이만큼 크다 그러고 투표권 한 장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외에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여파로 해산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망하는 거죠.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아나키스트와 싸우는데 너무 진절머리가 나니까 총평위에, 그러니까 중앙기구를 뉴욕으로 옮기자고요. 그래서 실제 뉴욕으로 옮겨요. 근데 문제가 그 당시 세계에서는
노동운동의 중심이자 문명의 중심은 유럽이었잖아. 근데 뉴욕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신생국가인데 노동운동의 세력도 아주 미약하고 인터넷이라는 조직이 전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유럽 국가들이 주도가 됐던 단체란 말이에요. 거기서 뉴욕으로 갑자기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스가 그걸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 바쿠닌주의자들한테 인터넷을 넘겨주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줄 바에는 차라리 판을 깨버리자 뭐 이런 생각이 실제로 강했다고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운동을 사실은 서로 싸우다가 망친 거죠. 지금도 많죠, 우리나라에. 네. 역사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 진보 세력들은. 그렇죠? 서로 당 깨고, 그나마 요만큼 있는 좌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당 깨고, 뭐, 욕하고.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깨고 나서 뭐 둘이 다 잘 사나? 그렇지 않죠. 둘 다 망해가고 있죠. 그런 거 좀 이상해.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얘네들이 뭘 갖고 싸웠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아저씨 뭘 갖고 싸웠냐. 이거 봅시다. 아나키즘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부정하는 적주자니까. 나시다는 뜻이니까. 일체의 지배를 폐기하자라는 게 이제 아나키즘의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렇죠? 일체의 지배를 없애자. 지식이 되지만 이런 거 써놓고 이용하고 써. 원래 중간을 의미가. 아무튼 아나키즘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일체의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특히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특히 중앙 집중적인 국가 권력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실 이 중앙 집중적인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유래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언제 일반화되죠? 언제 최초로 등장을 하죠? 아세요? 아나키스트들이 이 중앙 집중적인 국가 권력의 원흉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지네? 네, 로베스피에르예요. 프랑스 혁명이 근대의 중앙 집중적 국가 권력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정치 체제예요. 특히 자코뱅 집권 시기에 중앙 집중적화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근대적 국가가 그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근대적 에이미스 국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 근대적 국가가 처음 생겨날 때 이걸 긍정적 측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 측면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막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우리 공산당 사회에서 봤듯이 이 중앙집중적 국가권력을 뭐라고 본 거죠? 계급 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봤죠. 그렇죠? 아나키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국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갖고 싸웠냐? 이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폐지하는데 언제 폐지하느냐? 이게 사실은 논쟁의 초점이에요. 막스가 공산당에서 국가는 뭐라고 했죠? 계급 지배의 도구이다.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가하고 계급 지배 중에 뭐가 더 본질적이라는 얘기예요? 계급 지배가 더 본질적이고 얘는 계급 지배가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관점은 이게 더 본질적이니까 계급 지배를 철폐하면 국가는 저절로 소멸하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아나키스트의 관점은 이거는 주목하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의식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차적이고 이거를 1차적이고 국가의 지배 자체를 근본적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대사회에서. 국가의 지배 자체를 폐지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혁명에 대한 차이를 가져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박근혜 블랑키 얘기했었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나이가게 혁명만 성공하면은 그날로 바로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혁명이라는 게 국가 권력이 철폐해요. 이 사람들한테.
국가 권력만 혁명으로 딱 뒤집어서 없애버리면 그 다음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스는 계급 지배가 가장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계급 지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장악해야 되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르주아가 장악하고 있던 국가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빼앗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적 조치를 시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사회주의로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나키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런 혁명 노선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국가 자체가 악인데 어떻게 이 절대 악인 국가를 가지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가 권력의 장악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 자체가 이거 다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도구로서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다. 다르지 않다는 거다. 국가의 주인만 바뀐 거지 다르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국가 권력 장악으로서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두 가지를 아나키스트는 다 부정합니다. 국가 권력의 즉각적인 철폐, 즉각적인 완전한 철폐 이걸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이걸 사용하는 행위들을 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우리 생시봉이 얘기했던 거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생시봉이 정치가 없어질 거다 그랬다 그랬죠. 그때 정치는 무슨 의미였어요? 인간에 대한 지배. 이걸 정치라고 이해했다고. 정치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지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그게 부르주아가 됐든 프롤레타리아가 됐든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거는 전부 다 정치니까 정치적 행위가 됩니다. 이걸 정치적 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행위에 반대하는 거야, 아나키스트.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철폐하는 거야. 혁명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티컬 액션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 갖고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뭘 해? 그게 혁명인데 정치적인 게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노선을 제기를 하는데 그게 이거야. 요새 촛불 이럴 때 많이 유행하던데 직접 행동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뜻을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직접 행동의 원래 의미는 정치적 행동의 반대말. 국가 권력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아주 본질적인 차이다. 자, 근데 초기에는 인터내셔널 초기에는 폴리티컬 액션이라는 것이 좀 억압적인 형태로 국가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가면 정치적 상황이 변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의회제라는 게 널리 퍼지게 되죠. 그렇죠? 의회제가 널리 퍼지면서 이 의회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실현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의회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조치를 실현하거나 혁명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여기서 다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폴리티컬 액션의 구체적 의미가 좀 확장이 돼서 여기다 뭐가 아까 말한 국가 권력의 사용에다가 뭐가 더 붙여지냐 하면 의회 전술이 더 붙여져요. 의회를 사용한 전술을 포함해서 폴리티컬 액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나키즘적 경향에서 의회주의 되게 비판하잖아요.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도 국가 권력의 일부잖아요. 국가 장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면 이게 아무리 민주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억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는 거죠. 폴리티컬 액션과 다이렉트 액션의 노선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쿠닌이 무슨 혁명 자체를 부정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프루동은 혁명을 거부하죠. 프루동이라는 사람은 혁명을 거부하고 뭐를 훨씬 더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 행동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뭐를 대안으로 내세웠죠? 공동체를 건설해서 국가를 철폐하고
공동체들의 연합으로 국가를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프로동이 생각했던 공동체의 주체는 소생산자예요. 그러니까 소생산자 그러면은 뭐 어떠러죠? 그러니까 자영농,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과 도시에서는 뭐겠어요? 장인들, 소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명이나 15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생산.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대공장과 소생산을 비교했었잖아요. 그 소생산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사회. 이걸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럼 중세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중세는 대신에 계급적 억압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소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들의 연합으로 세계를 다 바꾸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프로동은 노동조합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조금 의외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이건 거부해요. 왜? 소생산자가 주체지 산업 노동자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니까 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혁명적 행위를 하고 이런 거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아나키스트들과 막스주의자들의 이론의 차이인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립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질적인 거는 국가를 단번에 폐지해버리거나 또는 국가를 장악해서 그 국가 장치를 사용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느냐. 좀 뒤에 가면은 의회제라는 거를 유효한 전술로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두 집단 간에 아주 중요한 차이. 그 외에 뭐 상속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민은행 문제를 인민은행 또는 상호은행인데 여러분들 혹시 상호 신용금고 이런 데 대출 있는 분 있으세요? 대출 있는 분 없어요? 다행이네요. 지금은 상호은행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사채 같은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상호은행이란 이름은 그게 아니고 프로동이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사회적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공동체 사회가 되면은 공동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호은행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 소생산자들이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소생산자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작농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자기 농기구 가지고 자기 소 데리고 말 데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장인들도 자기 공장에다가 중요한 생산 도구들을 자기 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 소생산자가 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장만하기 위해서. 소생산자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공동체에서 배제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빈민들을 소생산자로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돈을 이 당시에는 은행이 일반화 안 됐죠. 은행이 원초적인 형태는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빌려요?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리잖아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예요. 착취의 본질적인 아주 근본적인 현상이 바로 고리대금업이라고 보는 거죠. 고리대금업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왔어요. 계급사회에서는 그래왔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큰 문제였는데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지배 피지배 관계가 다시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소생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게 상호은행이야. 그게 상호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협동조합이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지만 생산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모으는 은행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빌려주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금융적 착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두를 소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모델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신용금고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주로 원주에서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장일순이라는 분? 그 김지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장일순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뭐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책도
돌아가신 지는 꽤 됐어요. 10여 년 됐는데, 뭐 장자책 이런 것도 있고 책도 있는데, 우리나라 하여튼 공동체 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의 시초인 분이에요. 원주에서 계속 사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막스는 여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이거 실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막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실험 불가능. 하나는 말 그대로 이거 뭐 그 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사회의 변혁이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구체적 환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계급 구조 속에서 또 자본주의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이걸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는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첫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목적론적 역사하고 진보 얘기했었잖아요. 같은 건데요. 그런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공건제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여기 공산주의 사회라면 막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된다고 봐요. 가다가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복잡하게 뭐 선형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거를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거는 막스가 보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은 자본주의 발전이 충분히 돼서 자본주의 긍정적 측면만 수용하고 부정적 측면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가 싫다고 그 이전의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프루동이나 다른 복고적 사회주의자는 이거를 가는 거죠. 그렇죠? 퇴행적 모델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협동조합 얘기를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볼 아주 중요한 또 논쟁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나키즘과 대결이 한 측면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막스주의는 아나키즘과 그렇게 적대적이기만 하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곤란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곤란하다기보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막스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지점인데, 막스는 상당히 좀 모호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결된 형태로 책을 딱 쓰고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그냥 이게 딱 막스의 생각대 이런 거 끝이 날 텐데, 워낙 많은 초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근데 정치에 대한 막스의 생각이 특히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야. 막스 그러면 주로 경제학적 연구에 집중을 하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가 상당히 타당한 평가이기도 해요. 그 중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막스의 국가론 또는 정치론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막스의 국가론 또는 정치론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정해봅시다. 막스주의 국가론이라는 것을 이런 외연을 갖고 있는 어떤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이게 테두리가 아주 선명해서 아나키즘이나 지금 이제 바로 지금 보게 될 건데요. 국가주의, 스테이티즘. 국가주의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어떤 정치 철학을 막스가 만들어냈냐?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스주의 정치 철학 또는 국가론이라는 것은 아나키즘과 국가주의와 이런 관계 속에 있어요. 한편에서는 아나키즘과 어떤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국가주의와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스주의를 상당히 아나키즘과 가까운 걸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주의와 상당히 가까운 걸로 해석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 막스 말년이나 그 막스 사후에 막스주의 진영 안에서 논쟁을 벌일 때, 또는 막스주의 진영 바깥과 논쟁을 벌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얘네들이 보기에 막스주의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국가주의가 한편으로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아나키즘과의 논쟁이 다르고, 아나키즘 입장에서 보면 막스주의는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주의예요. 이렇게 보이고,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얘는 너무 아나키즘적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양편의 이중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가 사실은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계속 전개가 돼요. 막스 스스로도 정치나 국가에 대해서 이 두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고 그 이후의 막스주의 역사도 이 두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발전해요. 그래서 막스주의 역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치에 대한 막스 입장을 분류를 하자면은 아나키즘적 경향이 강한 막스주의 흐름과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한 막스주의 흐름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입장 중에 막스주의에서 어떤 게 우세해질 것 같아요? 국가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집니다. 국가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집니다. 우리가 스탈린 그러잖아요. 스탈린주의 그러면 아주 강력하고 억압적인 국가체, 경찰국가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탈린하고 쌍벽을 이뤘던 막스주의 또 다른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3인주의, 서유럽의 3인주의인데 3인주의는 어때요? 바로 국가의 아주 중요한 국가의 중립적 기능, 국가가 개입하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강력한 국가주의예요. 막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흐름 두 가지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나키즘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인주의나 스탈린주의 둘 다 싫어하는 막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상당히 선호하게 돼요. 상당히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서유럽의 좌파, 3인주의에 속하지 않은 서유럽 극좌파들, 지식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죠. 다 어떤 경향이에요? 아나키적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꼬면 공산주의란 말 안 쓰고 코민주의라고 번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경향을 상당히 선호하죠.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와요.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국가주의와 국가주의를 거부하면서 막스주의를 개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나키즘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고, 그럼 국가주의는 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텍스트가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고타감명 초안 비판이라는 텍스트예요. 그 앞부분을 잠깐 배경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릴게요. 이제 막스가 인터내셔널을 건설하고 인터내셔널에서 좀 이론적으로지만 중요한 활동을 하고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급변을 해요. 1848년만 해도 대규모의 공장제 산업은 아주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널리 퍼지게 돼요. 몇십 년 사이에 상당히 일반화되고 특히 나라별로 보자면은 독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자본주의적 산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 계급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초기의 노동자 계급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인 노동운동들이 막 생겨나요. 특히 영국같이 나름대로 좀 영국도 상당히 많은 갈등을 거치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완충망 같은 걸 가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계량적인 사회주의가 자생적으로 막스주의와 상관없이 계량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상당히 일찍부터 발달을 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자생적인 사회주의 집단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막스 당대랑 그 이후에 활동하던 페이비안 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페이비안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그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 아세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또 그 공상과학 소설 썼던 타임머신이나 우주전쟁 이런 것은 웰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영국에 좀 옥스퍼드 캠브리지 말고 좀 좋은 학교라 그러는 학교 또 하나 있잖아요. LSE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경대학, 런던 정경대라고 부르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세운 베아트리스 웹하고 또 뭐지 남편이요? 그 웹부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단체인데 주로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계량주의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영국에 상당히 자생적으로 발달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막스주의자들은 영국에서는 상당히 소수였어요. 막스 앵글스는 영국에서 살았지만 영국에서는 거의 이제 찬밥 취급이에요. 영국 노동운동 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사회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급속하게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던 독일에서 역시 또 자생적인 노동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과정에 두 개의 큰 그룹이 형성이 돼요. 하나의 그룹은 그 독일 노동자 총연맹,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라는 단체예요.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라는 단체는 라살레라는 사람이 이 단체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라살레라는 사람은 막스보다 몇 살 어리고 공산당 선언을 보고 해결 철학과 공산당 선언에서 영감을 받아서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 막스하고도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편지 왕래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막스하고는 좀 다른 노선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노선이 독일에서는 사실 막스파보다 19세기 중엽이나 후반에는 훨씬 더 세력이 컸어요. 초기에는. 독일 노동운동 초기에는 라살레파의 세력이 훨씬 커요. 그러다가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또 상당히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아이젠하우라는 곳에서 그 창립총회를 하면서 아이젠하우파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라살레파와 아이젠하우파라는 두 세력이 이제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었는데, 그 라살레의 노선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노동자 운동을 지지를 하는데, 프르동처럼 협동조합도 유지해요. 근데 노동조합은 또 주장을 하죠. 그래서 프르동적 의미에서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노동운동이 나갈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 프르동하고 똑같이.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 왜냐하면 프르동은 소생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소액이야. 그렇겠죠. 근데 얘네들 이미 대공장 같은 게 일반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공장 이런 거를 산업 전반을 노동자 계급이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라살레는. 그럼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국가 전체의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다 구매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스스로도 기금을 조성을 일부 하겠지만 제일 큰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보조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산수단을, 자본가 대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모델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주의라고 불리는 입장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라살레주의예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전제가 뭐냐 하면은 막스의 국가관이나 아나키즘의 국가관하고 다른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해요. 왜? 얘네들은 국가 자체가 억압 그 자체이거나 최소한 억압의 수단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라살레파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국가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중립적인, 중립적이라는 거는 자본의 편도 아니고 노동의 편도 아닌 거야. 그래서 사회는 이 세 주체로 구성된다. 국가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적대적 모순이 있으니까 국가가 중립적 국가가 개입해서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 노동자의 협동조합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중앙집중적이고 강력한 국가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주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현하려고 해서 그 당시 독일이 비렐름 제국인데 정치적 실권자가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억압적인 통치자예요. 비스마르크하고 내통을 해요, 실제로. 비스마르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죠.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데 영향력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델 많이 보면 이 노사정위원회 모델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계급 타협 모델을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모델이. 그래서 이 모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량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 모델을 선호해요. 그때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중립적이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노사정위원회 가면은 정하고 노하고 그 사하고 한편이잖아요, 항상. 근데 어떻게 국가가 중립적이야? 근데 이 모델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급 타협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독일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전통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해요. 고전적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라고 해서 자본가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경제발전 방식이죠. 그렇죠? 자본가들이 알아서 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자유주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만큼의 생산력을 급속한 시간 내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독일 지식인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강조가 돼요. 이 비슷한 모델을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독재 이런 말 들어보시죠. 박정희 시대를 보통 개발 독재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상적 연관이 직접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발전을 하는 모델. 이게 독일에서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나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풍토가 독일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살레파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막스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살레라는 사람 39살 되게 일찍 죽어요. 이 당시에 결투 있었잖아요. 합법적으로. 결투의 원인이 대부분 뭐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치정 사건이잖아요. 치정 사건. 그러니까 라살레도 연애 사건에 휩싸여가지고 결투했다가 39살이 죽어요. 결투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후계자가 이 라살레를 이끌고 있던 무렵이에요. 그래서 막스주의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